예, 오늘은 골격에서 부부, 머리 쪽, 그 다음에 다리, 하지골격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몸통, 체간골격, 그 다음에 팔, 골격 했죠. 오늘 머리 골격부터 한번 보기로 해요. 머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요. 예, 머리뼈하고 안면뼈, 얼굴 쪽하고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하냐 하면은 이 머리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뇌를 보호하고 있는 골격을 8개 따로 나누고, 그거와 상관없이 앞면에 있는 것을 14개로 나눠요. 그래서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걸 봉합선이라고 해요. 봉합선은 관절과 같은 개념인데, 다만 관절은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머리에 있는 봉합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 앞에 앞머리 쪽을 구분하는 봉합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일직선으로 하나가 있고, 또 뒷머리 쪽에도 이 시옷자로, 사람 인자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봉합선이 여기를, 앞에 있는 걸 관상봉합, 이것을 시상봉합, 시가 이제 화살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 인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자봉합.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걸 비늘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린산봉합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머리가 이 안에 뇌가 있으니까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는 뭐 좀 상해도 뭐 다시 고치면 되고 잘라내도 되고 그런데 뇌는 세포가 상하면은 바로 기능 이상이 와요. 마비가 와요. 장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팔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말도 못하고 눈도 안 감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뼈가 굉장히 단단한 뼈예요. 다시 말하면 수분이 거의 없는 뼈예요. 그래서 이 뇌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첫 번째는 단단한 골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두 번째는 이 뇌 속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은 뇌 혈관은 블러드 베리어, 블러드 블락 베리어라 그러나요? BBB라 그래가지고 약이 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뇌를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이 봉합선을 타고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다. 에너지를 넣어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뇌 치료는 전기적인 방법, 자기적인 방법, 자기장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적인 방법, 자기적인 방법으로밖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이 봉합선의 위치를 잘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마죠. 이마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합선과 구멍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말 실습이 있잖아요. 그 실습 시간에 오셔서 뇌치료하는 걸 실습하실 텐데 그때에 이 봉합선과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뼈를 처음 이렇게 나눠보면은 뇌 두 개의 골뼈가 8개가 있고 안면골과 안면골에 1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8개가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14개가 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 얼굴과 상관없이 또 목에 뼈가 하나 이렇게, 어,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걸 설골이라고 해요. 그걸 쭉 살펴볼 텐데, 우선 이름을 한번 많으니까 뭐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머리니까 전두골, 앞이니까 전두골이죠. 그죠? 위는 이거예요. 위는 두정골, 위니까 정이죠. 두정이죠. 옆이니까 척두골, 옆이니까 척두골, 뒤가 있으니까 뒤통수니까 후두골. 전두골, 두정골, 척두골, 후두골인데 두정골, 이 머리 위 두정골과 척두골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씩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전두골, 두정골, 척두골, 후두골 이건 별거 아닌데 적평골하고 사골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다만 뇌를 감싸고 있는 기능만 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저평골과 사골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평골과 사골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대략 이렇게 봐요.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게 황금색, 이것이 접형골이에요. 왜 접형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이게 떼놓고 보면은 나비처럼 생겼어요. 예, 나비 모양의 뼈라 그래서 접형골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뇌와 얼굴을 구분하는 뼈예요. 이 접형골 뒤에는 뇌가 있어요. 접형골 앞에는 안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초록색 이쪽에 사골이라는 게 있어요. 사골. 우리 사골 뼈 국물 할 때 그 사골은 아니고 이 사골은 왜 중요하냐면은 뇌는 놀랍게도 무게는 얼마 안 돼요. 무게는 1.4kg밖에 안 돼요. 1.4kg. 그 뇌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하면은 우리 몸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여기서 써요. 25%를 여기서 써요. 이 에너지를 쓴다는 거 어떤 거냐면은 빛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번쩍번쩍번쩍번쩍. 실제로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그럼 빛을 꺼내 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열이 엄청나게 나요. 우리가 막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실제로 시냅스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시냅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탁 붙기도 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칼슘 그 파동이 펑펑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뇌 속에서 실제로 빛이 엄청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실제로 열이 발생해요. 근데 그 열이 뇌 속에서 가득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상해요. 뇌 세포는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 열을 빼주는 장치가 바로 사골이에요. 사골.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라지에이터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골이 막히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두개골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면골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쪼개져 있어서 좀 많아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우선 비골, 비자는 코비자잖아요. 우리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앞에는 말랑말랑한데 이 뒤에는 딱딱해요. 그것을 비골이라고 해요. 비골. 앞에는 물렁뼈고 뒤에 있는 건 딱딱한 뼈예요. 비골. 누골은 뭐냐 하면은 눈동자가 있는데 눈동자 가운데 여기에 뼈가 조그만 뼈가 있어요. 그것을 누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악골은 윗니빨이 붙어 있는 이 뼈, 이것을 상악. 악이란 턱이란 뜻이죠. 상악. 반대로 이 밑에 이것을 하악. 상악골 2개로 나눠져 있고, 하악골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골이라는 게 있어요. 관골. 이게, 이게 이제 저편골이라는 게 여기 뇌와 얼굴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관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골에 이게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 하고 입을 벌리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그 쏙 들어가는데 밑에가 하악골이고 그 위에가 관골이에요. 관골. 그 다음에 합의갑계, 구개골, 서골은 안 보여요. 합의갑계는 코 속에 있어요. 이 코 속에. 그 다음에 구개골은 입구자고 개란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입천장에 있는, 입천장에, 이 입천장에 평평한 뼈가 있는 거죠. 이 평평한 뼈,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코가 있겠죠. 그래서 코는 이렇게 코에 이제 동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린 게 아니라 여기서 수평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수평으로 안쪽으로 뚫려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뼈가 구개골이고 서골은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는 코를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코 구멍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삐져나오는 것을 서골이라고 해요. 그냥 나중에 외우시지 말고 지금 외우기로 해요. 비골은 코뼈, 누골은 눈물샘 나오는 눈동자에 있는 뼈, 상악골은 윗 이빨이 붙어 있는 뼈, 하악골은 아래 이빨이 붙어 있는 뼈, 관골은 이 아래 이빨이 걸쳐 있는 뼈, 하비갑계는 코 속에 있는 뼈, 그 다음에 두개골은 입천장뼈, 서골은 코를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요.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이거는 이렇게 떼놨기 때문에 모양을 좀 정확하게 보기 어렵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두골이에요. 이 앞이마죠. 그럼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머리카락이 나 있어요. 머리카락이 나 있고, 여기서, 머리카락이 여기서 이렇게 쑥 올라가면은 좀 약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 관상봉합이라 그랬죠. 왜 관상봉합이라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그 관을 이렇게 쓸 때 금관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관을 이렇게 딱 쓰면은 닿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관상봉합이라 그러고 여기는 화살처럼 생겼다 그래서 시상봉합이라고 하는데 관상봉합과 시상봉합이 만나는 자리라서 여기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 그래서 이쪽으로는 에너지가 뇌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를 전두골, 이 두 개를 두정골. 뒤에 있는 초록색 이거를 후두골. 옆에 있는 이것을 측두골.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까만색 이건데 이게 바로 저평골이에요. 나비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평골이 이 눈 뒤에 보면 보이죠? 저평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과 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골이겠죠? 비골이고, 그 다음에, 비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조그만 뼈가 있죠? 그게 눈물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 속에, 여기가 비골이면 여기 물렁뼈라 그랬잖아요. 이 물렁뼈 안에를 이렇게 보면은 톡톡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것을 하비갑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윗니빨에 붙어 있는 이 노란색, 이것을 전부 합해서, 예, 상악골이죠. 상악골에도 보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상악골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뼈가 하악골이에요. 하악골도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씩 뚫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옆 하악골이 붙어 있는 뼈, 우리가 입을 벌리면 쏙 들어간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이 뼈를 관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두개골뼈는 8개인데 이 속으로는 에너지를 집어넣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은 뇌 속에 열이 가득 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막 끊임없이 뇌 속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면은 뇌가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은 이 뼈가 여기가 사게 솟아올라요. 여기는 살짝 들어가야 되거든요.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차오르면 이게 살짝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는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근육이 바짝 말라가지고 약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홈이 느껴지는 그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튀어 올라와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고 그걸 보고서 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두 개 보이죠? 구멍 두 개. 여기 이제 통천이라고 혈자리인데 구멍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저평골이라고 했잖아요. 그 저평골 뒤에 뇌가 있어요. 나중에 뇌 공부를 따로 하시겠지만은, 사실 뇌가 제일 중요해요. 뇌가 건강하면 모든 게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부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중요한 뇌 부분이, 뇌 영역이 있어요. 시상하부라고 해요.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고 정신적인 행복감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데가 이 부분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뼈예요? 두정골이죠. 이게 척두골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접평골이죠. 이 세 개의 뼈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귀뿌리가 이만큼 이제 귀에서 앞으로 조금 나와가지고 위로 살짝 올라가면은 만져지는 자리예요. 여기가 혈자리 이름으로는 복빈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 속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뇌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열을 잘 빼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뇌 열을 빼주는 게. 근데 뇌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뼈가 있는데 그것을 사골이라고 해요. 사골. 사골은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거는 접평골이에요. 나비처럼 생겼죠? 나비처럼 생겼어요. 저평골 이 저평골의 대이, 큰 날개라고 해서 대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까만색. 이 저평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반대편까지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저평골이 이 속에 있고 이 저평골 안쪽에 뇌가 있어요. 음, 음. 자, 그래서 저평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이나 어떤 신경이 이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이 저평골이 이런 모양이라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골이라고 해요. 사골. 사골을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뇌 속에서 나오는 열을 이걸로 방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약간 노랗게 보이는 거, 이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승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저평골이나 이 사골, 그 다음에 이 전두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을 울려서 예쁜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굴. 앞면에는 동굴 가기 전에 우선 합의갑계는 코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코 속에 이런 뼈가 있고 뭐 이건 별건 아니에요. 합의갑계. 가끔은 이제 예전부터 이걸로 사열을 해줘요. 여기 이 앞에 물렁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침을 탁 꽂으면 이게 탁 닿아요. 이 컵을 이렇게 대고 이게 침을 콱 꽂으면은 여기서 피가 쫙 흐르면서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져요. 두통이 심하고 그럴 때 옛날에는 사혈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뇌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응급조치를 할 때 이 하비갑계를 사혈을 해주는 거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입천장에 있는 이 뼈를 구개골이라고 해요. 입구자에 덮을 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서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예요. 이 뼈가 콧구멍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비갑계, 구개골, 서골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강과 관련돼서, 설골. 설골이 참 희한한 뼈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에, 음, 이게 이제, 이 뼈 이름 뭐죠? 까먹었어요. 이 뼈, 이 뼈. 이 아담스 애플 이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이 뼈 말고 이 위에 텅 빈 공간 같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뼈가 하나 잡혀요. 뼈가 하나 잡혀요. 그러니까 음, 음, 이 뼈를 이제 설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설골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뼈가 전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항상 모든 의학 시험, 의학 기초적인 시험, 침술 시험, 모든 시험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206개예요. 206개 중에서 혼자 이렇게 둥 떠 있는 뼈는 설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설골이라고 해요. 설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왜 붕 떠 있느냐, 이게 아주 희한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근육 배울 때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 뼈가 이 설골뼈가 모든 근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음,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별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부비동이에요. 안면신경. 그러니까 어, 두개골에 있는 뼈와 관련되어서는 치료에 있어서 구멍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봉합하고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골격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과 관련돼서 부비동이에요. 부비동은 이렇게 나눠요. 우리 보통 부비동 그러면 여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있는 것도 부비동이에요. 이것은 상악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악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뼈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바로 밑에에 이빨이 붙어 있어요. 이 바로 밑에까지. 그래서 치과에서 치아 치료 잘못하다가 이게 뚫려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막 큰 수술하고 그러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굴 이름을, 상악동이라고 해요. 우선 하나하나 살펴봐요. 이걸 상악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마뼈 이것을 전두골이라고 하잖아요. 전두골에도 동굴이 있어요. 그것을 전두동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골, 이거죠. 이것을 사골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저편골이라 그랬죠. 저편골은 이거잖아요. 이 뼈. 이 뼈에도 동굴이 있어요. 그것을 저편골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상악동, 전두동, 저평동, 사골동. 이게 전부 다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속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고 늘 숨을 쉬면서 여기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습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박테리아가 잘 살아요. 박테리아가 여기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안에 박테리아가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이 코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동굴 속에 있어요. 동굴 속에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났냐 하면은 동굴 속에 고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고름이 막을 타고 이렇게 숨어 들어요.
조건이 안 좋으면은 포자처럼 돼가지고 숨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안 낫고, 낫는 듯 하다가 안 낫고, 그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상악동에 생기는 염증은, 중농증이라고 하는 염증은 사실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쉽게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골동. 이 염증이 오래되면은 이 사골동까지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긴다는 말은 박테리아가 서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박테리아가 여기 서식하면 이건 안 나와요, 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날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잠잘 때 여기 있는 고름이 목으로 내려가요. 잠잘 때 목으로 내려가는 후비루라고 하죠. 후비루. 후비루 증상이 생겼을 때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세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코예요.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고 옆목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두동이고 이게 사골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상악동 이거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릴 텐데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 있는 이거가 상악동. 여기서 염증이 생겨서 여기서 끝나면은 치료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염증이 이 사골동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잘 안 나요. 약으로도 잘 안 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석션을 해줘야 돼요. 석션을. 석션 카테터를, 그러니까 고무줄 카테터를 이렇게 넣고, 석션을 돌리면 이렇게 진공 펌프처럼 이렇게 빨아당기잖아요. 그때 침을 꼴깍 삼키면 여기를 탁 닫게 되겠죠. 꼴깍 하면서 여기가 탁 닫힐 때에 석션기가 여기서 쫙 빨아내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염증들이 빠져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상악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골동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우선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The nose, a pyramid-like structure situated between the cheeks, has a roof, two lateral walls, and a septum in the middle dividing it into two nasal cavities. There are four paranasal sinuses on either side of the face. The frontal sinuses, maxillary sinuses, 상악동, ethmoid sinuses, and sphenoid sinuses. All of the sinuses are air-filled bony cavities in the skull lined with mucous membrane. Rhinosinusitis, better defined as a heterogeneous group of disorders characterized by inflammation of the nose and paranasal sinuses, is one of the most common diseases of the upper airway, affecting more than 5 to 20% of the global population, with a major im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Rhinosinusitis can be either acute or chronic. 모든 감염이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감염이, 얼굴 감염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비동 중에서 상악동, 부비동형 그런 보통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상악동이죠. 상악동. 여기가 상악동인데 고름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긁어내요. 이걸 다 긁어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 수술이 엄청 무서웠어요. 이걸 찢어가지고 들어 올려갖고 막 득득 긁어냈거든요. 이제 너무 심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긁어내도 이게 다 안 나아요. 긁어내도. 왜냐하면 이 박테리아들이 이 벽에 붙어가지고 포자처럼 붙어가고 나중에 다시 나와요. 이 박테리아들이 안 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비동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상악동은, 사, 아, 아, 이게 이제 상악동이죠. 그 다음에 사골동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여기죠. 사골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빼내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이 뇌 열을 뺀다는 측면에서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염뿐만 아니라 이게 사골동은 눈의 염증을 여기서 일으켜요. 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바로 치료하면 금방 낫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진짜 안 나아요. 약 먹을 때만 조금 좋아지고, 왜 그러냐면은 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이 사골동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두경부암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설암, 구개암, 여기 뭐 편도암 이런 암이 생길 때 여기에 이제 편도가 있어요. 편도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항상 부경부암이 대개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쪽, 이쪽의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 염증 관리가 중요한데 입에는 항상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덜할 텐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숨어 사냐 하면은 상악동과 사골동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악동과 상악동과 사골동에 박테리아가 숨어 살지 못하게 하려면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어, 가글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안에는 침이 있고, 그 거울 봐도 내 입안은 항상 깨끗하잖아요. 칫솔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사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5천 종류가 돼요. 종류만. 숫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박테리아는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내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점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은 잘 씻어내면 없어져요. 근데 입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비누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리고 이게 이 안에 박테리아가 안 살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은 자고 났더니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뭔가 허연 태가 끼어 있다. 그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가글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해줘야 돼요. 양치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염증, 박테리아의 확산이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부비동으로 갔을 때는 이게 사골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사골동이, 이게 그러니까 상악동이죠. 상악동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코가. 그래서 이쪽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코로 은용액을 넣어줘요. 은용액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이쪽을 가득 채우고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와요. 이렇게 은용액을 주사기로 넣어도 되고, 또 주전자, 그 코세척용 주전자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코가 이리 들어가서 반대편 부비동, 반대동, 상악동을 채우고 이 코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 식으로 청소할 수 있고, 반대쪽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거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 되게 신경이 예민해서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좀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씻어내고, 흥흥 해가지고 코를 풀어서 빨리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소를 초기에 해주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초기에.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생겼을 때, 어떤 염증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에 해주면 금방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감기나 코로나라든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가 어디로 침투하냐면 이쪽으로 먼저 침투해요. 이리 침투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 속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코로 해서 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심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편두체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서 일이 바이러스가 넘어가기 전에 이걸 다 제거를 하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감기 기운이 있다, 코로나가 있다 그러면 콧물이 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방어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은용액을
원용력이 없으면 맹물이라도 코를 들이켜가지고 코 세척을 계속해줘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금방 증식해요. 엄청 빨리 증식해요. 그래서 막 코를 풀어요. 코를 물로 세척하면서 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생겨. 그럼 또 풀고, 또 생겨, 또 풀고. 잠은 안 자더라도 그걸 계속 풀어내면은 이게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해결되고, 감기도 그렇게 해결돼요. 제가 늘 감기나 코로나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밤에 문제거든요. 밤에 잠을 자니까 밤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감기가 걸렸다 또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날 딱 밤새 준비를 딱 하고 음, 짜파게티도 하나 사다 놓고 과자도 하나 사다 놓고 영화도 하나 볼 생각하면서 딱 준비를 하고 코에 콧물이 나온다. 그럼 바로 코 세척.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으면 또 생겨. 또 세척.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뭐 밤새 밤을 새지는 않나요? 대개 이제 새벽녘 되면은 이렇게 싹 사라져요.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요. 이게 바이러스가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평소에는 이제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감염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래된 거 할 때는 일단 부비동 청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로 안 될 때는 사고운동해야 돼.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몸의 체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몸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비염하고 음, 이쪽 비염은 정신적인 작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명상을 하거나 또는 기를 운용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이게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놀랍게도 이 박테리아, 이 세균들은 장에 있는 박테리아하고도 서로 연관이 있어요. 장 치료를 같이 하면은 비염 치료가 더 잘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게 막히면은 방열판, 라지에타가 막혀요. 이 상악동과 사골동이 막히면은 뇌가 열이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뇌가. 그러면 뇌 세포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종합적으로. The human skull is made up of 8 cranial bones that surround and protect the brain, and 14 facial bones that form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 face and support for the teeth. With the exception of the mandible, the bones of the skull articulate with each other through joints known as sutures. Throughout the skull, holes known as foramina serve as passageways for blood vessels and nerves. Bones on the surface of the skull encase the brain, protect sensory organs, and serve as attachment sites for the muscles of the head and neck. These bones include the occipital bone, parietal bones, temporal bones, and the frontal bone. 네, 이거 보는 것보다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전두골, 따라하세요. 전두골, 두정골, 측두골, 후두골, 저평골, 관골, 상악골, 하악골, 비골, 누골, 그 다음에 하비각계, 이 코 속에, 그 다음에 구개, 구, 구개골, 예, 그 다음에 서골.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감염이 이 속에 있는 동굴에서 일어난다. 예, 동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리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퇴골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상하면 여기가 부러지거나 또는 대퇴골두 괴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요. 수술을.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대퇴골두 괴사가 많이 일어나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서서 걸어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다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 니은자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 어느 일정 부분은 피가 안 통해요. 그게 계속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게 계속되면은 무혈성 괴사, 피가 안 통해서 뼈가 썩는다. 뼈가 단단한데 왜 썩지? 뼈도 세포로 돼 있거든요. 뼈도 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혈액이 안 통하면 썩어요. 그게 장기간. 그래서 운전을 장기간 하는 것도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운전석에 딱 앉으면 탁 꺾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꺾인 상태에서 계속 눌리니까 일정 부분은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1시간 운동하고 나면 그 다리를 움직여줘야 돼요. 또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40분, 50분 하고 나서 반드시 일어나서 한번 걸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음, 이 속에는 면역세포들이, 그러니까, 어, 피를 만드는 세포, 피 속에 면역세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어서 이게 부러지면 큰일 나요. 어, 이 부러져갖고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3개월 못 넘기세요, 되게.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낙상을 그렇게 주의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침대에 있을 때 항상 낙상 주의하라고 주의를 항상 주시죠. 근데 병원보다도 집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집에서 넘어졌을 때 이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할까? 자, 이제 이래서 이게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면 되게 아파요.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위에 배에 있는 데가 아파요. 배. 그래서 이게 복통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게 수술한 모습이에요. 안에 쇠를 받고 이 다리뼈에다가 쇠를 깊이 박아서 이렇게 해요.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기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움직이면은 회전 운동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여기서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장기에게 에너지가 저장되는 에너지 하비스팅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원기와 관련된 거니까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대퇴골두가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릎 중요하죠. 무릎은 사실은 무릎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위치가 달라지면 무릎에 문제가 생겨요. 무릎은 사실 그냥 정상적인 형태로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나이 들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무릎 통증이 오죠. 그러면은 무릎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자세를 교정하는데 우리 근육하면서 다시 보시겠지만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관련된 근육. 근육하고 뼈가 이게 다른 것 같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근육하고 뼈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이 정상적인 이 구조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틀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게 틀어졌을 때에 이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이 걷다가 내 무릎이 좀 아파 한쪽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바로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무릎 위쪽 무릎 이게 아래쪽 여기에요.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속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뼈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것을 슬개골이라고 해요. 슬은 무릎을 얘기하고, 개는 덮는다는 뜻이고, 슬개골, 그런 무릎을 덮는 뼈.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은 잡히는, 무릎에 잡히는 뼈가 이게 슬개골이에요. 이 안에서 활액낭, 이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물렁뼈가 있어요. 이 물렁뼈가 다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물렁뼈가 다르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네, 수술을 해요. 어, 수술을 해요. 큰일 납니다. 수술. 수술. 병원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정형외과에서 그 병원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무릎 수술을 해요. 그냥 누구든지 무릎 아픈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럼 막 아무나 붙잡고 무릎 수술 시켜요. 예, 수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물렁뼈가 닳아서 이렇게 찢어져 갖고 그게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거 닳으면은 다시 안 살아난다.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인공뼈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렁뼈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세만 바르게 하고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진뜸이나 양절류나 이런 걸로 해주면은 살아나요. 수술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대퇴골에 대퇴골이 이렇게 붙잡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니까 이 위치가 틀어져 가지고 생기는 게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무릎은 직접구가 되게 잘 들어요. 직접구. 또는 이제 약초등, 직접구 또는 침 이런 걸로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있는 뼈들, 발에 있는 뼈는 이걸 다 외우려면은 골치 아파요. 이 이름 다 외우려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은, 어, 이 뼈, 이거는 이제 대퇴골이고, 이거는, 어, 아래 다리를 뭐라 그러죠? 하태골이라 그러나? 하태골이요? 아무튼 이 뼈 이름은 경골과 비골이에요. 팔도 이게 상완골이라고 하고 여기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척골, 요골 그렇게 했잖아요. 척은 이렇게 자로 재는 척, 자로 잰다는 뜻에서 척골이고 이게 요골 이렇게 되잖아요. 다리도 큰 뼈를 경골이라고 해요. 다리 아래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잡히는 뼈가 이 뼈예요. 이 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뼈가 비골이에요. 음, 비골의 끝이 바깥 복숭뼈예요. 비골 끝. 우리 발목에 보면은 바깥쪽 복숭아뼈가 비골의 끝이고 안쪽 복숭아뼈가 경골의 끝이에요. 경골. 이게 왜 두 개 있냐 하면 이 두 개가 있어야 여기 이제 근육이 붙어갖고 이걸 움직이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경골과 비골인데 그래서 쭉 내려와요. 이게 경골이에요. 이걸 보면 이게 경골, 이게 비골. 내려와서 경골과 비골이 닿는 부분을 거골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종골이라고 하고 주상골, 설상골,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음, 그 지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경골과 비골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신경 공부할 틈은 없을 텐데 어, 바깥 복숭뼈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있는 이쪽 이게 바깥 복숭뼈예요. 이 밑으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발을 삘 때 이쪽으로 삐어요. 대개 여기는 후끈하니까 이쪽으로 발을 삐어요. 그러면은
이 복숭뼈 밑에다가 침을 꽂아서 그 신경을 자극해주면은 되게 쉽게 나아요. 이게 발뼈 갖고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해도 잘 안 낫잖아요. 붕대하고 해도. 근데 여기에 이 바로 밑에 있는 신경에다가 침과 뜸을 해주면은 거의 한 하루 이틀 만에 거의 회복이 돼요. 구조가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예. 경골과 비골이 여기서 이렇게 실리고 종골이 밑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나눠져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로봇 산업이 그렇게 발달해도 손가락 움직이는 걸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손가락을 마음대로 제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발가락도 그래요. 발가락도 굉장히 세밀하게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격을 봤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자세가 중요한데 흉곽붕괴를 기억하세요. 모든 병의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돼요. 흉곽. 흉곽이 제 위치,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뼈, 늑골, 주로 늑골이죠. 뒤에 척추가 있고 척추에서 이렇게 갈비뼈가 오고 앞에 흉골이 있고 이게 흉곽이에요. 흉곽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구부러지면서 이게 붕괴되면서 안에 오장육부의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원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오장육부는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뇌가 오장육부의 위치를 보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탈하면은 관리가 안 돼요. 뇌가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해갖고 노벨상 받은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흉곽. 흉곽은 뒤에 있는 척추, 앞에 있는 흉골, 그 사이를 이어주는 늑골.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한데 이 늑골 구조를 잘 하는 비법이 뭐냐?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견갑골 기억나시죠? 견갑골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세를 항상 견갑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견갑골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그러면은 견갑골과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능형근이 제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능형근을 하게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능형근을 튼튼하게 할까요? 능형근. 가슴을 쫙 펴고 턱걸이를 하세요. 턱걸이. 그래서 요즘은 문지방에 걸어놓는 턱걸이 그런 봉을 팔더라고요. 그걸 해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하세요. 그래서 턱걸이를 하면은 이 뼈도 이제 제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턱걸이를 할 때 팔로 하지 말고 이 뒤에 있는 능형근, 견갑골을 당기면서 견갑골로 이렇게 당기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튼튼해지고 여기가 튼튼해지면은 흉곽 붕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호흡. 호흡을 할 때는 우선 이제 모든 뼈의 건강은 이제 근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근육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늑골이 튼튼해야 돼요. 늑골. 어, 그래서 어쨌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구부리면 절대 안 돼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구부리면은 몸에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빼느라고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거북목이 돼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어, 수직에서 15도 올려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턱을 살짝 들어서 봐야 되고 어깨를 이렇게 펴서 어깨를 편다는 개념은 견갑골이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흉곽 붕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시로 이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 자세를 계속 해주면은 흉곽 붕괴를 면할 수가 있고 늑골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늑골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호흡. 그 다음에 늑골 안에도 마찬가지로 조혈모 세포가 가득 있어요. 그 안에서 피를 만들어요. 예, 이게 대퇴골두도 중요하지만 늑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몸통 전체의 기초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몸통 전체의 기초가 여기에 여기. 그래서 항상 어디서 망가지냐면 여기 요초 4번, 5번. 나이 들면 누구나 여기 망가져요. 여기 하고 이걸 밑에서 떠받치는 데가 천골이고 이거 전체를 떠받치는 게 장골이에요. 장골.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바로 여기가 무너져요. 목이 무너져요. 음, 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2번이 망가지면 여기 5번이 망가지고, 여기 5번이 망가지면 여기 2번이 망가지고, 그런 뭐, 그런 원리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못 받쳐주면은 척추가 측만이 되고, 목뼈가 제 위치를 못 잡아요. 그럼 여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모르겠어요. 여기 근육이 뭐예요? 엉덩 근육이에요. 엉덩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백혈병 진단을 딱 받고 나도 모르게 손이 엉덩이 툭 하더라고. 엉덩이를 만드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근육이 싹 빠져 있더라고. 암 걸리면 대부분 그래요. 엉덩 근육이 싹 빠져요. 그래서 항상 엉덩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가 튼튼해져요. 이 뼈가 튼튼해져요. 자, 그래서 골격의 기초는 요추 4, 5번 청골, 장골인데 이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엉덩 근육을 단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엉덩 근육은 언제 움직이냐 하면은 허벅지 운동을 하면은 엉덩 근육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해야 돼요. 허벅지 운동을 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이 허벅지 근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어떤 운동이 허벅지와 엉덩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기로 나왔어요. 자전거 타기. 그래서 바깥에서 자전거 타기 어려우면 반드시 집 안에서 자전거를 자주 타시면 좋겠어요. 이게 면역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 늑골과 장골과 대퇴골. 늑골과 장골, 엉덩이, 대퇴골. 그 속에 조혈모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면역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그러면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면역은 뭐냐? 면역 세포를 잘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살지 않아요. 며칠 살고 말아요. 며칠 살다가 다시 분해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늑골, 장골, 대퇴골을 튼튼하게 하면은 면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 운동, 그다음에 엉덩 근육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모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하다. 물론 능형근, 견갑골 그쪽 운동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원기 에너지, 장골, 메비우스 띠 구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게 어 여기가 이 장골뼈가 미비우스 띠 구조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퇴골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운동을 해줘야 돼요.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원형 운동이 돼서 이런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걷기가 중요해요. 예. 매일 걷는 것을 뭐 만보 걷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걷기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걷는 것은 근육 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걷기는 원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예, 걷기하고 근육
운동은 따로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에서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음, 근데 실제로, 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뼈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뼈는, 뼈는, 물론 이제 기본 구조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 구조, 뼈는 단단하니까 콜라겐 구조가 약 35% 되고, 45%가 인하고 칼슘이에요. 세상에. 인하고 칼슘. 인하고 칼슘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인하고 칼슘을 얼마나 뼈에 잘 보내느냐, 이게 뼈 건강이 최고예요. 최고 중요한 점이에요. 골다공증,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인하고 칼슘 우리가 먹잖아요. 늘 음식 속에 있기 때문에 먹는데 이것이 뼈로 잘 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면은 뼈 속에서 칼슘이 나와야만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나와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그 칼슘을 뼈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 다시 들어가야 돼.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뼈에서 칼슘이 나오는데 안 들려줘. 못 돌려줘. 그럼 어떻게 돼요? 뼈에서 칼슘은 계속 나오고 근육은 상하고 근육은 퇴화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뼈와 칼슘이 문제다. 그런데 뼈는 또 어떻게 유지되냐 하면은 뼈라고 해서 평생 똑같은 세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노화가 되면은 파괴하고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파괴하는, 손상이 되거나 노화가 된 뼈의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파골세포라고 하고, 그 새로 뼈를 만드는 것을 조골세포라고 해요. 그러면은 뼈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게 하고 파골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억제를 해야 되겠죠. 병원에서 하는 골다공증 치료나 그런 건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해요. 파골세포를 파골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뼈가 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나중에 또 부러져요. 근데 어쨌든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게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칼슘과 인이에요. 근데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흡수 촉진을 시켜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검사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래요? 뭐 햇빛을 많이 쬐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부족하면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 비타민 D만 먹으면은 이게 뼈로 잘 안 가요. 혈관으로 가요. 혈관 내피,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음,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흡수시키는데 비타민 D를 뼈로 가게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같이 먹어야 돼요. 사실 인이나 칼슘은 칼슘 보충제로 먹으면 안 돼요. 칼슘은 굉장히 복잡한 놈이에요. 세포에서 칼슘은 그냥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나요. 칼슘 뭐가 딱 붙었다 하면 그냥 굳어버려요. 석회화가 돼요. 세포 내부에서도 칼슘 경로가 따로 있어요. 세포 안에 칼슘이 따로 다니는 길이 있고 들어가면은 스토리지가 따로 있어요.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세포에서 칼슘을 굉장히 정밀하게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 칼슘 보충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선별해서 잘 먹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온화된 액체 칼슘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칼슘은, 평상시에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 뼈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같이 먹어주면은 뼈가 튼튼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근육을 공부할 텐데 근육이 뼈를 관리해요. 근육이 뼈를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IGF-1 암 공부하시면 다 기억하시죠?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BDNF, FGF-1,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죠. 이런 것들을 근육이 뼈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근육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면은 뼈에 있는 칼슘 갖다가 자꾸 버려요. 소비하고 안 돌려서요. 그 다음에 미오스탄틴 억제 시- 근육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해요. 자, 여러분 골격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네,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